안녕하세요. 바이오MDTV의 김바이오입니다. 오늘은 미생물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생물의 역할 중 첫 번째는 산소 공급입니다. 광합성이란 엽록체에서 태양의 가시광선과 이산화탄소, 물을 이용해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광합성은 식물에서만 일어난다고 아실 텐데요. 광합성은 미생물에서도 일어납니다. 광합성은 식물에서는 엽록소가 들어있는 엽록체에서, 미생물에서는 엽록체가 없으므로 엽록소 자체로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광합성 미생물에는 대표적으로 진핵 생물역인 조류가 있습니다. 조류에는 크게 거대 조류, 미세 조류가 있는데요. 거대 조류는 해조류, 미세 조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습니다. 지구의 산소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대부분을 만들어낸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는 성장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지만 수명이 오래될수록 몸집을 키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이용하지 않아 산소 발생도 적어집니다. 지구상의 산소 50에서 85% 정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소비하고 많은 해양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지구의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의 음과 동물의 시체, 나무의 낙엽이 썩지 않고 쌓이게 된다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엄청난 유기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미생물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장에서 분해되고 분해된 음식물에서 필요한 영양 성분을 얻는데요. 우리 몸 안에서 분해 작용을 하는 것이 미생물입니다. 갯벌 1제곱킬로미터에 들어있는 미생물이 하루에 분해하는 유기물량은 도시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양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갯벌의 탁월한 정화 능력이 바다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활성온이법은 하수 처리장에서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하여 폐수 중에 유기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활성온이법에서 사용하는 BOD, 바이오케미컬 옥시전 디맨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란 미생물이 유기물을 산화하여 분해할 때 필요로 하는 산소 양을 말합니다. 미생물은 먹이 사슬에서 분해자 역할을 하는데요. 해양에서의 먹이 사슬을 단순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먹이 사슬의 각 단계에서 미생물은 생물 사체와 배설물을 분해하여 무기물화합니다. 이 무기물은 식물 플랑크톤의 영양 공급원이 되는데요. 식물성 플랑크톤은 미생물이 분해하여 생산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생물의 필수 영양분인 단백질의 주요 구성원 질소는 생태계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러한 질소는 공기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요. 지구 대기 부피의 78%, 사람 무게의 3.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질소는 질소 원자 두 개가 세 개의 공유 결합을 한 형태로
매우 안정적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일반 생명체는 질소의 이런 안정적인 결합을 자를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미생물은 가능합니다. 미생물은 공기 중의 질소를 생태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질소 고정이란 공기 중에 다량으로 존재하는 안정적인 불활성 질소 분자를 반응성이 높은 질소 화합물인 암모니아로 변화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생물은 암모니아나 질산염 등의 질소 화합물 형태의 질소는 이용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에서는 연간 1억 9천만 톤의 질소가 고정되는데 이 가운데 10%만이 번개나 광화학 반응과 같은 비생물적 반응으로 만들어지고 90%는 생물적 질소 고정, 즉 질소 고정균이 만든다고 합니다. 질소를 고정할 수 있는 미생물은 호기성 빛, 염기성 토양세균, 남주류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질소 고정을 많이 하는 뿌리혹 세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뿌리혹 세균은 라이조비움 속에 속하는 세균군으로 콩과 작물의 뿌리혹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콩과 식물이 플라보노이드라는 물질을 뿌리를 통해 토양으로 흘려보내면 뿌리혹 세균은 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콩의 뿌리에 가까이 도착한 뿌리혹 세균은 노두인자라는 신호 물질을 콩에게 보내고 이때 콩의 뿌리가 현관을 열어 뿌리혹 세균이 콩과 작물에 침입하게 됩니다. 질소 고정을 진행케 하는 니트로겐아잘 효소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만 작용하기에 뿌리혹 세균은 식물 안으로 침투를 하는 것입니다. 뿌리혹 세균을 통해 생산된 질소 화합물을 식물들이 이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소 비료로 알려진 질소 비료는 농작물 수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미생물 없이 인위적인 질소를 고정하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만드는 에너지 중 5%가 질소를 고정하여 요소 비료를 만드는 곳에서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미생물의 질소 순환을 통해 인간은 많은 양의 에너지를 축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생태계에는 이런 질소 고정 미생물뿐만 아니라 암모니아를 질산이나 아질산으로 만드는 질산 환원균, 탈진균 등도 있습니다. 미생물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환경이 안정적인 숙주에 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숙주의 간염으로 숙주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죽는다면 미생물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미생물은 적극적으로 숙주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식물 생장 촉진 세균은 식물의 뿌리에서 나오는 물질을 먹고 살아가면서 식물의 생장을 촉진하거나 식물을 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세균들을 말합니다. 빵의 원료인 밀은 뿌리 썩은 병이 발생하면 생산량이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스두모나스라는 세균의 밀도가 높은 밀밭은 뿌리 썩은 병이 많이 감소하는데 슈도모나스 세균이 만들어내는 2, 4 디아세틸 플로로글루시놀이라는 항생 물질이 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세균과 같은 생물체를 이용하여 병원성 미생물을 퇴치하는 것을 생물적 방제라고 합니다. 미생물에 의하여 질병이 생기는 것은 크게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감염되거나 미생물의 균총의 균형이 깨질 때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증진시킴으로써 숙주를 이롭게 하는 미생물이나 미생물 식품을 말하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는 미생물에 의한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미생물의 균총의 균형이 중요할까요? 장내에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라는 세균이 있습니다. 이 세균은 수가 적을 때 숙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세균입니다. 충분한 유익균의 균총이 생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익균에 의하여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가 힘을 못 씁니다. 그러나 항생제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면 이 세균의 수가 늘어나고 상대적인 균총의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세균이 내보내는 독소로 인해 염증과 설사가 유발됩니다. 미생물의 균총의 크기에 따라 평범한 미생물이 병원성 미생물로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활성균으로 대표적인 것은 비피더스균이 있는데요.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도박테리움 인판티스는 모유를 섭취하는 건강한 유아의 장내에 살고 있는 활성균입니다. 그 외에 락토바실러스 속 활성균도 있는데요. 이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유는 다른 포유류에는 없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바로 모유 올리고당인데요. 유아는 모유 올리고당을 영양 성분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대신에 유익균인 비피더스균이 이 모유 올리고당을 분해하여 먹고 자랍니다. 유익균의 균총이 아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10가지 활성균 식품이 있는데요. 커비어, 사워크라우트, 김치, 코코넛 커비어, 나또, 요구르트, 크바스, 미소, 홍차버섯, 생치즈와 같은 활성균 식품들이 있습니다. 감염병이란 미생물이 숙주의 몸에 들어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로 숙주에게 나타나는 이상 현상을 말합니다. 현재 알려진 감염병의 약 4분의 3 정도가 사람과 동물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인수 공통 감염 병원체에 의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병원체는 생존과 번식을 위해 숙주인 인간에게 침입하게 되고, 숙주는 이를 막기 위한 상이한 면역 획득을 통해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병원체와 숙주의 끝없는 투쟁이 생물 진화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요. 아프리카에는 낫형 적혈구의 유전병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이 바로 말라리아라고 합니다. 적혈구의 기능은 산소 운반인데요. 남 모양으로 생긴 적혈구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지만 대신에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유전병은 열성 유전자에 의하여 일어나는데요. 열성 유전자를 가진 이 유전병을 가진 사람은 악성 빈혈에 시달리다가 생을 마감하지만, 열성과 우성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운동하는 데 크게 힘들어해도 큰 지장 없이 정상 생활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한 말라리아는 원생 동물에 속하는 말라리아 원충이 모기를 통하여 전파되는 질병으로, 정상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말라리아에 취약하여 해가 지나갈수록 그 수가 줄어들지만, 말라리아의 저항성을 가진 열성 유전자와 우성 유전자를 하나씩 가진 사람은 말라리아 걱정 없이 자식을 낳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된 결과 오늘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낫형 적혈구 유전자를 많이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병원성 미생물은 일반 미생물을 병원성 미생물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일반 대장균은 인간의 장내에서 공생하는 미생물이지만, 숙주에 침입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수평적 유전자 이동으로 병원성 인자를 가질 경우 감염성 질병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장출혈성 대장균은 일반적인 대장균은 가지고 있지 않는 세포를 용해할 수 있는 시가톡신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데요. 이 능력은 무시무시한 이슬균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입니다. 이런 수평적 유전자 이동은 대부분 바이러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면역은 숙주가 감염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전을 말합니다. 면역은 크게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선천성 면역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방어 체계를 말하는데요. 병원체가 침입 시 백혈구와 같은 대식 세포가 식균 장욕을 통해 방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후천성 면역은 선천성 면역계에 의해 활성화되는 많이 느리지만 확실히 기억하는 면역입니다. 후천성 면역은 대식 세포가 침입자를 죽이면서 제공된 정보를 통해 특정 침입자에게 특이적 반응을 하며, 병원균이 재침입 시에는 기억된 면역 체계를 통해 더 빠르고 강하게 응징을 합니다. 후천성 면역은 다시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나뉘는데, 세포성 면역은 감염된 세포 자체를 직접 공격하여 파괴하는 방식이고, 체액성 면역은 항체 반응의 면역을 말합니다.
면역 회피는 병원성 미생물이 자신의 성장과 전파를 위해 숙주의 면역 시스템의 감시를 회피하는 기작을 말합니다. 병원체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항원변이입니다. 항원변이란 감염체가 숙주의 면역 체계를 회피하기 위해 표면 단백질을 변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미생물의 특수한 항원, 즉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 노출되면 숙주는 면역 반응이 자극이 되어 특이 항원을 목표로 하는 항체를 만듭니다. 그 후 면역 체계는 이 특수한 항원을 기억하여 후천성 면역 체계의 한 부분으로 만들고 재감염 시 병원체를 목표로 하는 항체를 빠르게 만들게 됩니다. 이때 병원체는 항원, 즉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변화시켜 숙주가 획득한 면역체계를 피하게 됩니다.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길이가 다른 8개의 RNA 조각이 단백질 껍데기 안에 들어가 있고 지질막이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지질막에는 헤마글루티닌과 유라미니다제라는 두 가지 형태의 단백질 돌기가 박혀 있습니다. HA 돌기는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로 침입하기 전에 세포를 인식하고 부착할 수 있게 해주고, NA 돌기는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서 증식한 후 빠져나올 때 감염된 세포에서 바이러스가 분리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돌기 모두 항원으로 작용하여 항체 형성을 유도합니다. HA와 NA 항원에는 각각 16개, 9개의 아형이 있는데 번호가 바뀌고 다양한 아형이 있다는 것은 돌기를 구성하는 단백질에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이를 항원소 변이라고 하는데, 항원소 변이는 독감 예방 백신의 개발을 매우 어렵게 합니다. 항원 변이에는 이러한 항원 소변이 말고 단백질의 변화가 아닌 RNA의 유전적 배열로 인한 항원 대변이도 있습니다. 2009년에 대유행했던 변종 H1N1 바이러스는 1918년 유행했던 H1N1 바이러스의 항원 대변이를 통해 탄생된 변형 돼지 독감 바이러스와 조류 독감에 감염된 인간의 H3N2 바이러스가 돼지를 통해 유전자 재배열로 탄생한 신종 항원 변이 바이러스였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기존 독감 백신으로는 예방을 할 수가 없어서 크게 유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식품과 미생물의 관계는 크게 발효와 부패의 두 가지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발효는 미생물의 작용을 이용하여 유용한 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이고, 부패는 식품이 미생물의 활동으로 분해, 변질되는 현상입니다.
미생물을 동양에서는 예부터 이용해 왔었는데요. 세균은 아세트산, 아미노산 제조에, 곰팡이는 시트르산, 양조식품에, 효소 제조에, 그리고 효모는 알코올, 식빵, 핵산 제조에 각각 이용되어 왔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특정 발효식품을 만들 때 특정 균주들이 주된 역할을 하지만 발효 과정 자체가 여러 단계의 생화학적 반응을 거치므로 해당 균주의 혼자 힘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종류의 균들이 함께 상호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효모는 곰팡이계에 속하는 미생물로 약 1500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효모는 맥주를 양조하거나 포도주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요. 무기호흡 과정에서 파이루분산을 분해해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는 대장균과 같이 그람 양성 세균이며 당을 젖산으로 바꾸는 유산균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주변이 산성으로 되어 시큼한 맛이 나게 됩니다. 유산균은 요구르트, 치즈, 양배추 절임, 피클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초산균은 당이나 에탄올을 발효시켜 초산을 만드는 그람 음성 세균입니다. 포도주와 같은 알코올 음료에 초산균이 작용하면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생태계에서 곰팡이의 중요한 역할은 셀룰로즈로 구성된 식물을 분해해 저분자 물질이나 무기물로 만드는 것인데요. 곰팡이의 종류에는 다당류 복합체인 녹말이나 고분자 화합물인 단백질을 잘 분해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녹말과 단백질을 잘 분해하는 곰팡이는 쌀과 콩을 이용한 발효식품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황누룩 곰팡이를 이용해 콩으로부터 된장, 간장을 제조합니다. 고초균은 마른 풀에 있는 세균으로 바실러스 서틀리스의 별칭입니다. 고초균은 녹말 분해 효소인 아밀라아제, 단백질 가수 분해 효소 등을 생산하는데요. 대표적인 고초균을 이용한 식품이 청국장이 있고요. 일본의 나토균도 고초균의 일종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